이명박근혜 9년 정권 9년 경제정책 평가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의 현실은 어느 정도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대강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부터는 이 시리즈, 우리 15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주제는 결국 경제민주화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일원 일표입니다. 아파트다 하면은 1억 1채도 아니고 지금 5억 한 채. 서울 같으면 평균 아파트 가격이 넘었을 거고요. 강남의 어떤 구 같으면 10억 한 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채가 한 표 셈이 되죠. 근데 이런 1원 1표는 공정한 것 같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의 원칙이지만 그런 경제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지만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이건 영국 같은 데가 자본주의가 처음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이런 데서 처음 시작이 됐지만 하여튼 산업혁명 이런 걸 위해서 자본주의로 1등 국가가 되고 대영 제국을 건설한 나라인데 최근에 브렉시트다 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투표를 거쳐서 EU,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탈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한 예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지금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일당하고 일당에서도 보수당에서도 찬반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1인 1표로 브렉시트 결정할 때처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 독과점이 생기는데 계속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시키고 확립시키는 것. 그다음에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 실업자나 노인이나 실패한 사업가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 이런 경제 시스템이 1인 1표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공정하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몇 달 전에 김정인 씨라는 분이 전두환의 국보위에 들어가서 봉사한 사람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이 참, 전 민주당 당원도 아니지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참 제가 김종인 씨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하여튼 창피했습니다. 그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점에서는
김종인 씨한테 기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성 참정권도 없었고요. 남성의 경우도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만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다고 해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어디서 봤어요. 어쨌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없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자본들이 그 나라의 국회와 그 내각제의 총리와 이런 데를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로비 힘에 의해서 바로 그런 것이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킨 거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 부르주아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그런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2008년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 미국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아니지만 그건 독일이 일으켰지만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경제의 그 공황, 파국을 20세기 이후에 가장 큰 두 개의 파국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굉장히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잘못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의 경제 민주화는 어떠냐? 미국의 경제 민주화보다 더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보다 더 우리 경제 경우만 짓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된다고 딴 나라의 위기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 자체는 미국의 큰 중병에 2번 걸릴 때 우리는 10번 이상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2000년대 이후에 한 번일 때 우리는 97년부터 해서 3번 금융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97년, 2003년 카드 대란, 또 2008년 이명박 외환위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도 경제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위기라는 게 그 부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거품이 형성되다가 그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가 경제 위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대공황,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은 주가가 폭락하고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발 대공황인데 그 전 세계를 휘덮었고 일본에도 영향을 줬고 식민지 한국에도 영향을 줬고 그걸 극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일본은 중일전쟁을 1930년대에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난 거고요. 하여튼 서양의 경우는 대자본 산업혁명 이후에 대자본 공장 식민지에서 이런 금광 채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식민지 경영 제국주의가 됐죠. 2차 대전 뒤에 자본주의는 크게 3가지의 쓸만한 그런 형태로 나눴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일본형이기 때문에 하나는 영미형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지금 요새 올림픽 메달은 많이 따지만 미국 영국형이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독일형, 북부형, 일본형 이렇게 있겠습니다. 북부형이 가장 고복지고요. 미국, 영국, 미국형이 특히 저복지고 독일형은 중간 복지, 중상 정도 복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만으로 보면요.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세 나라들이 다 저는 이제 공정 경쟁을 눈을 부릅뜨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공정 페어 트레이드 좀 아주 막강하고요. 2차 대전 뒤에도 어딘가 큰 회사 아마 AT&T 우리나라 같은 SK텔레콤 같은 건데 그런 것도 분할시키고 여전히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복지인데 한편으로는 국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해야 할 일이 하나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이 하나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뭐냐? 시장의 수요나 공급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그전 다른 당의 정권에서도 박정희 때부터 해온 것이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 공정경제적인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료제들 맛대로 특혜를 주는 공급계획 이런 걸 해가지고 97년에 외환위기가 일어나게 한 거죠. 북구와 독일에서는 어쨌든 두 번 세계대전에 패하고 비로소 그런 대로 쓸만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독일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비교적 오히려 영국, 미국보다도 잘 해오고 있는 편입니다. 북구는 뭐 인구가 적다는 그 자원이 풍부하다는 자기들 나름의 있지만은 인구가 적은 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거든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경제 자원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요. 하여튼 가장 중심되는 그 요소인데 그래. 2008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미국 영국형은 자본주의인데 결함이 더 크다. 북구형이나 독일형에 비해서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면은 우리가 뭐 갑자기 이상국을 만들긴 힘들지만은 비교적 북구형 또는 그게 안 되더라도 독일형에 가까운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것. 그게 경제 민주화지. 어느 독재자의 힘을 빌려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 경제 민주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경제 민주화 했습니까? 최근에 경제민주화의 그 재벌개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정권이 교체가 되고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주지만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똑부러지게 하고 있는 나라죠. 중앙은행도 독립을 시키고 있고요. 한국의 박정희 그 18년이네요. 박정희가 61년 그 얘기를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또 쓰게 되네. 어쨌든 61년 5월부터 79년 10월 26일까지 60년대에 특히 국가재건 최고노위 때 도입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때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정경유착이고 여성을 사람처럼 보지 않는 거고 또 세습이 되는 재벌 그걸
일본엔 이미 없어진 거를 우리나라는 그대로 그걸 이승만 때도 계속 있었지만 그게 더 오히려 강화됐고요. 그 잘못된 전쟁 전에 일본형 캐피탈리즘 시스템형. 거기다가 플러스한 게 뭐냐면 소련이 스푸트니크도 뭐 발사하고 하니까 소련과 소련 위성국, 북한을 포함해서 또 일단 위성국은 아니지만 인도 이런 데까지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가 도입한 건데 그건 미국에서도 안 하고 영국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련에서 배웠는지 북한에서 배웠는지 북한에서 배웠다면 이 당시에 민주공화당 박정희 정권이야말로 뭐 종북이죠. 북한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 보고해야 돼요. 김재동이면 이거 안 보고도 막 그렇게 할 텐데. 거기다 이영형을 이제 박정희 때는 그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요새 여러분 전기료 때문에 속상하신 텐데 그 누진제가 뭐 74년이니까 만들어졌다죠. 근데 제1차 5.1 파동이 일어났을 텐데 국제 석유 가격이 5배 이상 뛰었을 때니까 그때 1불 80전인가 하던 것이 10불가량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석유 파동 79년 그때 경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부마 항쟁이 일어난 거고 그것이 계기로 돼서 신복한테 피살을 당한 거죠. 어쨌든 이런 박정희 때의 경제 시스템은 전혀 유권자의 의사를 묻지를 않고 독재 정치 권력이 자기들 멋대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분배 정의를 비롯한 경제 정의에 어긋나는 나쁜 경제 구조를 만들었고 또 대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자주 일어나는 그 허약한 체질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97년에 이미 이런 박정희식의 경제 시스템은 잘못됐다. 그런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그 뒤에 제대로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나라님들,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집약되고 추진되고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거 좀 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맨 왼쪽이 두 나라가 있는데 미국하고 카나다예요. 이게 뭐예요? 이 영어로 그 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몇백 명밖에 안 했어요. 1000명, 800명인가 얼마를. PEW라는 리서치 센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호주 이민이 이걸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 블로그에 올린 거를.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이민들이 내는 한국신문에 나온 자료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양극화, 불평등의 이니퀄리티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7%였고 카나다도 비슷했다고 하는 것이 맨 왼쪽 둘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제일 높은 나라 왼쪽에 제일 높죠? 그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의 84%가 2013년 나온 자니까 아마 조사는 2012년 말이나 이렇게 했겠죠. 그때 한참 그리스 경제 위기가 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두 나라가 이태리하고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5나라의 앞자만 딴 겁니다. 그 앞자에 그리스가 있고요, 스페인이 있고 이태리가 있는데 이건 포르투갈이고요, 이건 아일랜드입니다. 근데 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조사한 전부인가 봐요. 그 세 나라들이 역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중동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로 와서요. 보이세요? 아시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크게 뭉텅이로 해서 세 번째쯤 돼요. 이게 아시아예요. 호주까지 해서 아시아 태평양. 그 중에 49, 맨 좀 진하게 나온 것이 이게 아시아 조사국의 평균이 49%가 너무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했고요. 요 낮을수록 양호한 겁니다. 높을수록 불량한 거고요.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죠. 파키스탄이 조사국 대상국이 제일 높네. 85%. 두 번째가 66%인데 S코리아입니다. 왜 N코리아는 없느냐? 조사 대상에 빠져 있어요. 필리핀과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필리핀에서 이번에 사람 그냥 법에 의하지 않고 지금 이민들 100여 명인지 1000명 이상인지 죽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어쨌든 필리핀에서 글쎄 우리가 필리핀보다 뭐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의식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 종북단체냐? 저도 잘 몰라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종북단체 아니고 중립이라고 합니다.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 싱크탱크도 아니고 PW. 뭐 심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럼 잘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필리핀보다 높은 걸 보면 나 그걸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높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필리핀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이 현실을 모르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또 카나다가 불평등하다는 사람의 절반 정도 될 정도면 우리가 66%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높이 나왔어야 하고 미국에 비교해 볼 때 필리핀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자, most say economic system favors wealthy. 이게 뭡니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경제 시스템이 부자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게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는 건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호주 이민들이 기분 좋았던 게 자기들이 미국과 카나다를 꺾고 적어도 호주 사람들이 생각할 땐 호주의 경제 시스템은 부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부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4%. 어쨌든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높다 그래요. 일본, 미국, 카나다, 영국, 프랑스 비슷하네요. 이런 영국은 어떠냐? 65%가 부자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번에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한 거고, 미국의 60%가 물론 시차는 지금 있지만 내년 차이지만 역시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에 찍고 이쪽에서는 샌더스를 지지하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재벌 개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직전입니다.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9%만 공정하다고 생각했고요. 한국은 14%라 소련 유성국에서 이제 자본주의 한지 얼마 안 되는 폴란드하고 비슷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태리하고 스페인 하면은 되게 축구는 지는데 여기서는 이태리와 스페인과 그리스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나라는 아니네요, 다행히.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시민의 의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손을 맞잡고 연대하고 머리를 짜내고 땀을 같이 흘리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대장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겁습니까? 좋습니다. 이럴 때 저 조교가 박수도 하고 그래요. 자, 전홍철 씨, 웃음 10개월 중에 3개를 지난번까지 했잖아요. 뭔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걸 크게 웃어라. 네. 이거 웃어라. 다 같이 웃어라. 다 함께 웃어라. 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경제민주화를 열심히 시민이 앞서서 추진해 나간다면은 잘하면 우리가 어때요? 이게 이거하고 저거 거꾸로 됐나? 다음으로 이렇게. 자, 이스라엘, 체코를 넘어서 조금만 더 오면 독일처럼 되겠네요. 이걸로 보면 독일인들이 의외로 자기들이 사회적 시장 경제가 여전히 부자한테 유리하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죠? 뭐 독일, 프랑스나 비슷하게 이렇게 독일이나 조금 이상하네요. 이건 독일인들이 그만큼 더 뭐가 많이 깨였는지 모르죠. 나치를 겪고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잿더미에서 이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나라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는 또 독일이 가장 우리는 역시 폴란드, 영국
근데 영국은 어쨌든 브렉시트 같은 걸 국민 투표라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이 이제 영국과 우리의 차이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시스템에 대한 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우리나 뭐 영국이나 비슷하다고 프랑스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면 뿌듯하시잖아요. 우리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어깨를 나누고 있으니까.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보세요. 한 자릿수 아니에요. 90% 이상이 불만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정권이 바뀌었고요. 이태리는 어느 코미디언 출신이 5성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2당인가 3당인가 몇 년 만에 그렇게 됐고요. 우리나라 국민의당보다 훨씬 지지도가 높습니다. 사실 안철수 씨는 여름 휴가를 어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태리나 스페인에 가시면 어떤 방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미지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동이가 당을 맡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태리 코미디언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어쩌면 갑자기 지금 여기 끝에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참 그래서 결국 경제민주화는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시스템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분배에서의 정의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분배가 3번 정도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나는 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3번 정도 일어납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또는 젊으실 때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생산에 참여해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저 같으면 대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89년부터 일하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 이렇게 받은 겁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한 거죠. 제조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꼭 공장에 일을 안 하셔도 삼성전자의 본사에 있어서도 역시 제조업에 종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업을 통한 건데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대학 시장은 100몇 개인지 요새 더 들어서 200개가 됐는지 그런 기업이 있고요. 비영리 대학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전자산업은 전자산업대로 삼성전자가 제일 크지만 또 1년 매출이 몇십억밖에 안 되는 작은 전자회사들도 있겠죠. 회사들이 같은 상품을 만드는 같은 같이 분류된 코드가 분류된 상품을 만드는 그런 거를 분류할 때 산업이라고도 하고 인더스트리라고도 하고 마켓이라고도 합니다. 그 마켓에서 그 생산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결정되는 측면에서는 마켓이고 그런 걸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더스트리였어요. 자 그래서 예컨대 한 달에 최저임금이면은 120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일부 내고 국민연금이나 400원 내라고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겠죠. 되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다니면 집세를 안 내두지만
지방에 집이고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일을 하면은 집세를 내야 합니다. 집세 수익은 1차 분배인가요? 자산시장을 통한 재분배인가요? 윤근호 예. 세무사. 자산시장을 통한 재분배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7시 반이면 4분의 3이 갔네 벌써.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임대소득도 1차 분배입니다. 1차 분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런 뭐 문화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을 팔고 한 달에 200여만 원씩 집세를 냅니다. 1차 분배. 임대인에게 소득이 됩니다. 자산시장을 통한 재분배라는 건 뭐냐? 이걸 팔았다. 또는 삶 있는 아파트를 팔고 샀다 하면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지금 만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사고 기존 상가 공간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매를 해서 매매 차익이 생기면은 그 차익이 이제 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소득이 실현되는 거죠. 생산에 참여하고 소득이 일어난 1차 분배와 다른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특히 고초장기에 70년대, 80년대 부동산 값은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77년, 88년 이럴 때 99년은 안 그렇고요. 77년, 88년 그 전후한 몇 년은 특히 부동산 값들이 1년에 2배씩 뛰고 그래가지고요. 서울 같은데 10년 단위로 보면 10배 뛰면 평균이고요. 강남 같은 데는 20배, 뭐 강북은 5배, 그래서 평균이 10배 이런 식으로 뛴 게 70년대, 80년대. 70년에 예컨대 1,000만 원이 있었다 하면은 90년에 부동산이 있었다면 20년 후에 얼마가 돼야 서울에서 평균 정도 한 겁니까? 2억이죠? 예? 2억. 2억. 20배면 2억. 10년에 10배. 80년에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80년 1억짜리가 90년에 10억이 돼야죠. 예? 예. 최무희님. 네. 개근생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장채순 씨까지 젊으신 분들이 들으면 열불 나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쓴 책이 89년 그런 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땅 투기에 대해서 아니면 삶의 도전이 났는데 그럼 이게 이제 그만 해먹고 뭐 어디 그 다음부터라도 제대로 돼야죠. 근데 89년 노태우 때 한때 토지공개념이라는 걸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들어가는 경제 정의 실천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게 그 뒤에 유야무야가 되고 다시 정권들이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이 다시 부동산 값을 올리는 그런 걸
했습니다. 거품이 그래서 다시 생겼어요. 77년, 88년 이런 때는 1년에 이런 토지를 통한, 토지 건물을 통한 이 시가 총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꼭 팔리지 않더라도 아주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걸로 보면 1년에 GDP만큼 그렇게 올랐어요. 2배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년의 GDP는 1,몇백조지만은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 건물구는 빼도 땅값 총액이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GDP의 7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낮은 겁니다. 이게 88년, 89년 이럴 때는 GDP의 10배가 됐었다고요. 그동안에 그래도 매번 외환위기 2번, 카드 대란 1번 이렇게 겪으면서 부동산 값이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로 돈 번 분들은 아쉽죠. 그때 박정희 때, 전두환이 때 10년이면 10배씩 뛰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안 뛰나? 그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90년부터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90년 이전에 절반도 안 됩니다. 도쿄나 이런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장하성이도 얘기 안 하고 사촌 누구예요? 장하준이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장하성이도 최근에 쓴 것이 노동소득의 분배, 즉 1차 분배가 가장 뭐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너무 심하다. 이런 개벽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친구가 왜 이렇게 이 경제를 모르는지. 그래도 대견해요. 뭐 딴 거는 더 잘하니까. 장하 성의를 위해서 좀 박수를 쳐주시죠. 흔히 정부를 통한 재분배가 너무 적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자들한테 누진세로 많이 걷어서 그걸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야 하는데 노인들 뭐 20만 원 주지만은 또 딴 사람들도 줘야 하는데 이 기능이 우리는 아주 취약합니다. 이거 해봤자 1,000조가 되겠습니까? 그죠? 1년에 몇십조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를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그게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낮다고 그래서 그 5%라는 것이 7, 80조 되는 그 금액입니다.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것은 최근의 것만 해도 제대로 통계가 나온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도 뭐 일경이 5% 올랐다. 그러면 500조가 되는 겁니다. 1년에 500조가 땅이 없는 사람한테서 땅이 있는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되느냐? 그 자손들이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2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뭐 노예제가 따로 없습니다. 신분제가 따로 없고. 헬조선을 주장하는 젊은이들도 그거까지는 모르는 거죠. 성장의 지속을 위해서 예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할수록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공정해야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일 열심히 하고 기업 열심히 하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룰이
불공정하면은 그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심판이 불공정하면 그 시청률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행복 추구권 기획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돼야 하고요. 자유와 평등, 생명을 위해서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때 모든 권력에는 정치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이기 때문에 문화 권력, 사회 권력과 함께 경제 권력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권력, 모든 권력, 경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실현하는 것,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경제 민주화인데 71년이 됐고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대 젠더리즘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소개됐는데요. 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벤담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18세기 말에요. 산업혁명 전후였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동이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들도 그 당시에 선거권은 없었지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철학에서 이 공리주의가 나온 거니까요. 여기에는 부르주아의 행복뿐 아니라 노동자의 행복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우리 40명의 한 국가라고 하죠. 여기 한 국가. 그런데 여기 송락희 이사님이 오늘 40명에 대신 참가비 80억 원을 이 국보에 넣지 않고 삥땅을 쳤다. 부패를 해가지고 이해를 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80억이다. 좀 작은 것 같죠? 80조라고 할까요? 한 분이 2조 원씩 내신 거예요. 2조 원까지 내지 않으셨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2천만 원씩 내신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네? 화폐 개혁을 50년 6.25 나던 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5.16 일어나고 한 번 했는데 5.16 나기 전으로 하면 20만 원씩 내신 거죠. 20만 환. 그죠? 그리고 해방 때 6.25 전으로 하면 2천만 원 내신 겁니다. 그때 쌀한갑에 얼마 했는지 많이 내신 거예요. 어쨌든 80조 원인데 뭐 8천만 원 하면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다른 분은 전부 없는 겁니다. 이제 재산이 없는 거예요. 한 분만 80조 원이 있고. 그럼 최대 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80조 원이 이 40명 또는 4만 명한테 나뉘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나눠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겠느냐? 서기사님. 본인이 혼자 가질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솔루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나누실 거냐?
옆에 이쁜 분한테는 저 10조 원 주고 저 멀리 떨어진 분한테는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실 건지 똑같이 2조 원씩 나눠주실 건지. 어려워요? 필요한 만큼 나오고. 필요한 만큼요. 제가 하여튼 여쭤보기를 잘했네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문현답을 하셨어요. 박수 치시죠. 정말 그렇네요. 저 정말 미처 생각 못했어요. 제가 먼저 대답하더라면 시간 관계로 막 하더라면 틀린 말씀을 드릴 뻔했어요. 하여간 이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싫어했어요. 이 공리주의를. 왜냐하면 공리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줄수록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요. 재분배 정책을 그게 기반이 된 게 공리주의인데 부자들이 싫어하죠. 지금 우리 한국 부자들이 싫어하듯이. 근데 부자들 편에서는 경제학자가 이태리에서 나왔어요. 파레토라는 사람인데 파레토는 이런 얘기를 했죠. 파레토도 송로버섯은 몰랐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부자가 1억을 가지고 송로버섯 요리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하십시다. 1억 원. 그 1억 원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아주 좋은 비빔밥, 플러스 짜장면, 두부시든 어쨌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공리주의에 의하면 그 1억 원이 가난한 사람한테 10,000명한테 가서 밥을 만들어서 먹는 게 훨씬 그 사회의 총 효용이 드러납니다. 부자들이 송로버섯 1억 원짜리 먹을 때 그 효용의 크기를 100이라고 만이라고 합시다. 근데 빈자들이 밥 한 그릇 먹을 때 효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굶었을 때 한 끼 밥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 효용이라는 건 행복감이거든요. 심리적인 거니까 계량하는 힘들지만 그래도 얼마 됩니까? 자, 1,000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소리 들었어요. 네? 왜 이렇게 오늘 힘드세요? 네? 좀 가볍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난 뭐 어기야 이렇게 하시거나 뭐 좀 화끈하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신이 나죠. 전 1억이었어요. 1억. 1억 단위다 행복. 1원. 행복이 1원이다? 예. 10,000원짜리를 먹었는데 행복감은 1원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부자가 10,000원이니까. 부자가 송로버섯 한 것에 1억 원짜리라고요. 예. 네? 프로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셀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1억입니다. 1억 뭐예요? 뭐라고 할까요? 1억 글쎄 뭐라고 할 거냐고요. 만원 먹을 때 1억입니다.
전홍철 씨는 1억 블리스라고 합시다. 자, 오 선생, 제 페이스북 친구. 5일원 얼마예요? 10배는 1000배가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에? 아, 이건 원이 아니라니까요. 네. 행복의 예. 크기. 행복의 크기가 얼마냐고.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야. 1000만이에요. 1000만. 에? 1000만이요. 1000만 원. 블리스라고 단위를 하자니까요. 예. 이것도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일지 몰라요. 축복 뭐 이런 블레스 하면 축복이 되고 블리스라는 단어도 있는 것 같은데. 최 선생님 옛날에 배고프신 적 있었잖아요. 얼마예요? 그때 한 끼 먹으면요 네. 억만장자 부럽지 않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얼마예요? 그래서 억만 원. 1억이에요? 억이요. 예, 이런. 네. 저는 1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런이라고 그랬잖아. 자꾸만 올라가요? 거꾸로 됩니다. 조금씩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얼마씩? 가난한 사람이 받는 이제 그거니까 부자가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부자가 1억이면 우리는 10억. 각자 달라요. 네? 더 올려요 그냥 막? 성함이? 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40명을 학교에 내봤더니 이 네 분만은 12억 1천만 원이고 어쨌든 해서 얼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송로버섯 박근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재를 주셔가지고 뭐 1억 원인데 그 1억 원을 먹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씨 두 분이 먹었나요? 또 다른 분까지 먹었는지 뭐 이게 1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1,000만 원이든 어쨌든 자 누가 박근혜 대통령 하실래요? 잠깐 두 분 중에 한 분 박근혜 대통령 하시죠. 너무 짜게 주셨는데 그렇게 박근혜를 싫어하십니까? 박근혜의 그 행복 그동안 선거에 지고 선거에 의항에 선거에 지고 그 명예가 짓밟히고 기어오르지 않는 놈들도 기어오르고 이러는데 연전연패하다가 진짜 친박 이정현이가 됐다. 새누리당 역사의 최초의 뭐 호남 대표다. 그놈 송록에서 먹이면서 그 친구가 행복한 표정을 볼 때 그것까지 플러스 하시니까 본인의 원래 그거는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본인이 위에 들어간 거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거 X라고 하면은 X1이냐 X2냐에 따라서 만이냐 이게 뭐 100억 행복이냐 원이 아니에요. 100억 행복이냐 좀 죄송합니다. 저쪽은 잘 안 보여가지고. 사장님, 제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직권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돈을 떠나서
완전히 다시 나라를 주워 삼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 그게 예, 박근혜, 예, 이건 그냥 예입니다. 예고. 그러니까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가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아래 게 10,000명에 10,000원씩 나눠져서 밥을 한 그릇씩 먹게 하는 거에 10,000명의 효용이 늘어난 총계가 이 두 사람 먹은 것보다 더 크면은 1억 원을 재분배하는 게 공리주의에 의하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이정현이가 이정현이 아니고 이정심처럼 굉장히 커서 뭐 100억 블리스가 됐다. 에? 이쪽은 40명 다 합해도 20억 블리스밖에 안 됐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리주의자 벤담이라면은 오늘 개근하신 분에게 우리 오늘 벤담을 한번 앞으로 계속 공리주의를 연구하시라고. 자, 누구 자원을 하셔도 좋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죠? 나눠주면 안 돼요. 예? 나눠주면 안 돼요. 그걸 끝납니까? 다시 10,000원씩 받아야죠. 성락 기사를 통해서 다시 10,000원씩 10,000명한테서 받아서, 예? 이 사람들은 굶게 하고 송로버섯을 한 번 더 먹어야죠.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근데 공리주의가 원래 그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닌데 하여튼 그 공리주의 철저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10,000원씩 뺏긴 10,000명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죠?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갈아치워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밀란이 안 일어나나요? 재분배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재분배가 돼서 그런가요? 그것이 최대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박노자 씨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분이고 노르웨이에 여기 이제 하여튼 북부에서 와 있는 분인데 아직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분 한겨레에도 자주 좋은 글을 쓰시고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의가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생각해내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쏭달쏭하시죠 아직. 네. 근데 현실의 정치는 놀랍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정치가 재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못 사는 사람한테서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로 재분배가 이루어진 건데 우리 민주국가에서 생각하는 우리 독부식의 또 한국의 눈꽃만큼이라도 그런 소규모라도 그런 재분배가 아니고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만든 게 정치고요. 그거를 합리화한 게 종교고 학자들입니다. 학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론이 그렇게 발전을 하질 못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 게 필요합니다. 기득권층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걸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과 일반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같이 동차원에서 높이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박근혜 이정현 씨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같은 차원에서 놓는 건 어느 면에서 민주적이죠. 그죠? 인간에게
위아래가 없는 거니까. 뭐 하여간 철학적인 건데 제가 뭐 철학에 이렇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힘드네요. 이게 뭐예요? 이 롤즈라는 사람도 이제 하버드대 교수를 오래 했고, 뭐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쓴 사람이 이 사람은 하여튼 제자쯤 되는지 동료 교수인데 좀 젊은 교수였는지. 롤즈라는 사람은 맥스 민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민은 미니멈, 최소인 거를 최대로 하자. 더 공리주의가 더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문화공간원에 올라오시기 전에 쭉 몇십 년 살아오셨습니다. 50년 살아오신 분, 60년 살아오신 분, 70년 살아오신 분 이렇게 계신데, 다 떠나서 그동안 뭐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하면 다 떠나고 가족 다 떠나고 내가 어느 집안에 몇 대 손에 못 알고 다 떠나고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분배 원칙에 동의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시라 이거죠.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뭘 모였느냐? 대한민국의 사회 계약을 기본 원칙을 정하려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 그걸 정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veil of ignorance, 무지라는 그 베일의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른다.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셨는지 모르고 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런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철학자가. 근데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페어. 공정해야 한다. 페어하다. 공정하다는 게 뭡니까? 페어하다는 게. 저 생전 이런 강연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진도가 늦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재밌네요.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사실 이게 어렵죠? 뭐가 공정한 거예요? 여기 유상무님. 안철수가 공정한 뭐 경제 이렇게 할 때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참여하는 그 객체들이 만족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예. 자,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피자를 한 판 사가셨어요. 집에 뭐 편의상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한 사람이. 뭐 양도 똑같고 둘 다 피자를 좋아해요. 피자를 한 사람이 싫어하면 아주 간단하죠. 좋아하는 딸 또는 좋아하는 아들 이렇게만 주면 돼요. 근데 똑같이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똑같이 부모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르려고 해도 해서 주면은 이쪽이 남의 쪽 큰 것 같아서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 뭐 여러분 다 효조협력이시면 그런 고민 안 하시겠지만 이건 아주 쉽게 그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성함이 유화열님, 예, 정답입니다. 예. 야, 둘 중에 한 사람은 자르는 사람으로 하고 한 사람은 선택권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모가 막 자른 다음에 이쪽에 10g 넣어서 10g, 5g을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힘들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공정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여튼 부모가 잘났다. 부모가 잘났는데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나눠 줬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다 바꾸려고 안 하고 그냥 그 준 대로 부모의 명령에 이렇게 복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이게 괜찮은 마땅한 그런 조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먹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정한 분배가 된 거죠. 페어 디스트리뷰션이 된 겁니다. 즉 다른 말로는 그걸 바꿔도 불만이 아닌 쪽을 일단 줬는데 바꿔도 불만이 아닌 따라서 안 바꾸는 바꿀 일단 분배가 된 게 그 분배된 걸 그 몫을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바꿔도 그 괜찮은 그런 분배. 그게 공정한 분배인데 실제로 공정한 분배를 실제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르는 건 한 사람한테 말고 한 사람은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딸이 둘, 아들 하나, 딸 둘. 어떻게 하죠? 예? 글쎄 뭐 전홍철 씨 머리가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새 아들 딸을 물론 현실에는 뭐 저거겠지만 어쨌든 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배 정의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려요. 세 사람만 돼도 어렵습니다. 두 사람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 사람 되면 어려운 겁니다. 같은 가족끼리도. 근데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게 세 사람이 아니라 서울시만 해도 1,000만 명이고 경기도까지 하면 인천까지 하면 뭐 3천만 가깝고 전국이 5천만이 넘으니까요. 쉽지가 않죠. 이거 쉽지가 않으니까 그 원칙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배 원칙. 그걸 이 롤스가 정의의 원칙이라고. 정의의 원칙은 뭐냐면은 각자 내가 누군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라 할 때 그때 선택할 것이 뭐냐면은 예컨대 이거를 네 조각으로
냈을 때 가장 작은 것이 어느 게 가장 작아 보여요? 이게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죠? 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그런 분배가 맥스민 그 원칙에 의한 겁니다. 이 가장 작은 조각이 이게 네수를 잘랐을 때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잘라보고 잘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랐을 때 각각의 가장 작은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하나 더 잘라볼까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것도 네 조각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조각이 제일 작습니까? 4번. 이게 제일 작죠? 여기서는 이게 제일 작아요. 예? 근데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게 더 공정한 것 같아요? 공정한 분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거죠? 이렇게 하자는 게 작은 조각이, 제일 작은 조각이 제일 이거보다는 이 작은 조각보다는 이게 크니까 이 방법을 택하자. 이게 롤스의 제안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은 각자가 재수 없으면 이거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각자 내가 금수저라면 항상 2번, 3번이 되겠지만은 자기 금수저가 아니라 본인이 현재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 모르고 있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분배 원칙이 좋냐고 할 때는 이런 원칙보다는 이런 원칙이 다 될 거다. 그럼 그걸로 사회계약을 맺고 분배에 관련된 사회계약을 맺고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이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경제 시스템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쉬우면 오죽 좋겠어요? 이 사람 의견도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였지만 현실 적용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많이 팔렸고요. 우리 헬준서는 에서 경제정의가 유린되는 현실을 보면은 롤스의 최대 최소의 원칙은커녕 공리주의조차도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공리주의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소수가 다수의 그가 정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억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여전히 이때 노예제가 용인이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롤스가 그걸 비판한 겁니다. 억압받는 소수. 그런데 억압받는 소수도 문제지만 뭐 우리나라 예컨대 성소수자 아직 문제고 수백 년간 선진국에서도 노예는 해방이 됐지만 성소수자의 경우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죠. 아직도 많은 선진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문제는 99% 다수가 억압을 받고 있는 거다. 소수가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48점 몇 %가 51.6%의 억압을 받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가 소수의 경제적으로의 다수가 경제적 소수인 재벌 불부세 재벌 총수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부세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 텐데 우리 재벌 총수들 다 훌륭하시겠지만
세 가지를 중에 한 가지 잘못하고 계신 분들, 불법을 저지르시거나 이번 사면받은 분들 한 분 있는데 무슨 희귀병에 걸렸다는데 부패하거나 세습을 하거나 한 재벌 총수들, 우리 현실은 그 사람들이 경제 권력을 쥐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국회를 통해서 관료들의 그 정부 입법을 통해서 정부 제안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 제안을 통해서 입법화가 됩니다. 최근에 원샷법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입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의 비민주화의 길을 지난 8년여 동안 많이 아니고 김대중 정권 후반기부터, 그러니까 2001년부터 15년, 16년 동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99년 뭐 DJ 초반기 대우 김우중이 대우 그룹을 해체할 때 이런 때 정도까지 하다가 그 뒤에 다시 나쁜 방향으로 옛날 낡은 박정희식 패러다임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재벌 권력의 예속화가 되고 있고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그 점에서 다수가 억압받는데 그게 민주주의일 수 없죠. 사회비 민주주의고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초적인 정의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차별 등 사회 정의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토지 정의, 환경 정의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시민 단체들도 있습니다. 환경 정의, 환경 문제나 토지 문제는 현 세대끼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분배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경우도 요새 법학대학원이라고 만들고 특목고 자사고가 있는데 전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불공정한 그런 입학 시스템이 됐고요. 문화정의 그런 아마 시민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에서 정의론을 얘기할 때는 플루트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예컨대 10억짜리 플루트가 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플루트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뭡니까? 왜? 뭐냐면은 그 플루트를 누구한테 나눠줘야 할까요? 가장 고가의 플루트. 네, 생각해 보세요. 경제 정의에는 아무래도 분배 정의가 핵심입니다. 우선 각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받는가. 농경사회 고려 말에는 지주가 2중 3중으로 돼서 90%가 착취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려 왕조가 붕괴됐고요. 조선 말에는 농민의 탐관오리가 2중 3중으로 착취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일제 식민지화가 됐고요. 이승만이는 어느 나라 돈을 땄는지 건성건성이라도 농지개혁을 했습니다마는
박정희 시대에 노동자 착취가 본격화됐고 재벌이 비대화되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고 또 선진국 노름을 하고 OECD 가입하고 하면서 자본시장 개방해서 외환위기가 일어났습니다. 97년. 바로 그 외환위기가 그 자체가 왜 위기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된 겁니다. 그거에 대체하는 게 100점만큼 잘한 건 아니지만 일단 외환위기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 외환위기가 일어났는데 양극화는 오히려 이렇게 쉬워질 수는 없습니다. 양극화가 완화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부자들은 실업의 위험이 없잖아요. 금리가 좀 떨어진다든가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럴 때는 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부동산 값은 떨어졌지만 예금의 금리가 더 올랐으니까. 어쨌든 그 뒤에 주가 뭐 부동산 다 몇 배씩 오히려 97년 수준보다 몇 배씩 더 뛰었지 않습니까? 나 임금은 그렇게 몇 배씩 오르지 않았잖아요. 재벌과 관료 집단이 원하는 시장만능주의를 고수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됐는데 거기다가 대처도 제대로 못해서 가상이 됐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근로소득에 대한 제도 개선도 미흡하고 부패도 계속 만연하고 해서 분배가 더 악화됐습니다. 경제 권력이라는 게 뭐냐? 아까 피자를 나눌 때 그 부모의 역할이 경제 권력이죠. 칼자루를 아들 또는 딸에게 주어졌지만은 이거 전체를 이렇게 결과를 다 내다보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니까 룰 세터, 어떤 룰을 결정하는 사람이 경제에 관련된 룰을, 분배에 관련된, 재분배, 자산시장에 관련된, 또 조세에 관련된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경제 권력입니다. 그것을 다시 가져오자, 다수가 다시 가져오자, 그것이 경제입니다. 올슨이라는 유명한 정치학회장도 했나요? 한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란 뭐냐? 정치란 뭐냐? 옛날에 무정부라는 상태라는 건 뭐냐면 강도 때 강도들이 그냥 서로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 2테이블, 저기 3테이블, 4테이블, 5테이블, 6테이블, 7테이블, 8테이블, 9테이블, 10테이블입니다. 1테이블은 여기 헌법에 있는 경제민주화 1, 2테이블은 경제민주화 2, 3테이블은 경제민주화 3, 4, 5, 6 그런 식으로 해서 옆 테이블과 상의하세요. 겹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우리 조합원 중에 어느 분이 이 운동을 하세요. 손바닥 헌법책. 그리고 안 받으신 분 여기 가져가시고요. 뭘 하자는 얘기냐?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 첫째,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걸 제대로 해서 경제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공정한, 상대적으로 뭐 100% 공정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면은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국가 재정도 풍부해지고 국민 생활도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개혁이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박수 좀 쳐주시고요.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 계시면 이걸 좀 꼭 전달을 해주시고 또 친한 친구한테도 전달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민주화가 되겠습니다. 제도개혁에는 어떻게 필요하냐? 재벌개혁이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더 나쁜 또 재벌들이 생겼어요. 이건 재벌개혁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재벌개혁이? 모르겠네요. 노동개혁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노동개혁 때 말씀드리고요. 금융개혁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가계부채와 함께.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금융이 제도가 엉망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런 재벌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을 거꾸로 하면서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정부도 거꾸로 만들고 3.0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개혁도 언제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정부, 김영란법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재벌의 로비를 받지 않는 정부, 또 토지공개념뿐 아니라 건물까지 해서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강한 정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제정의가 실천이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보다 그런 걸 잘하는 독일이나 북부는 어때? 그 나라도 복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복지를 적어도 독일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지를 할 때는 제가 할지 다른 분이 와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거고요. 재정 문제, 증세 문제도 할 겁니다. 요새 보육예산 문제, 반값 등록금 떼먹기, 보교 구성교육 떼먹기, 건강보험 부담률 늘어나는 거, 국민연금 혜택이 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저도 한번 갔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 4명이 가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됐지만은 어제는 유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지사지에서 내가 이재용이다, 정몽구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5가지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첫째,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다. 자기는 파일을 나누고 싶지 않다. 계속 낙수효과, 선성장, 후분대 등 날려보는 레카드를 정보 보고 틀으라고 합니다. 둘째, 이게 2000년부터 쭉 16년 동안 해온 건데요. 틈을 보아가지고 시스템을 오히려 불보세 재벌 총수들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고 더 많이 챙긴다 이겁니다. 아까 손노릇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후반 이후에 재벌들이 더 쉽게 근데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보험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원래 의결권이 없었는데 그 의결권을 부여한 게 김대중 정권 4년 차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정권에서 1년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그 정권이 한 일이 모든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원샷법까지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할 때 그냥 쉽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더욱 재벌에게 유리해졌습니다. 틈날 때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셋째, 양보하는 척만 하다가 결국 일부 이연하는 겁니다. 2012년 박근혜 공약 이번에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 절대 불부세 재벌 총수 집안에서는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습니다. 꼭 더 내야 한다면은 조중동 풀어서 매경 이런 데 풀어서 경제 권력이 제일 최약 계층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참 정말 뭐 경제학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만에 담배 세금이 결국 최약층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또 그때 비슷한 때 연말정산 뭐 소득공제에서 세액경제로 나와서 난리 나고 도로 물고 하는 게 중산층 월급쟁이들 하는 거고, 전기요금 누진제 계속 놔두고 있는 거, 에어컨 키는 중산층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부세는 그동안 깎아줬잖아요. 다음에 대통령이 종부세를 노무현 때 회복하는 정도 하고, 그거 양보하고 그 다음에 가서 법인세 최고세율 노무현 대통령 때 수준으로라도 회복하는 거 하겠죠. 그거라도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복지 재원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분들은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위무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정권에서 해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못하면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런 재벌 천국인 시스템은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지주회사 제도라든가 금융업과 산업을 같이 하는 재벌이라든가 도패하고 사면받고 하는 거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다 그대로 놔둬라. 다 이게 우리 천국을 만들고 있는 요소고, 거기에 또 재벌 천국을 만들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십 종의 중소기업 지원. 이거 기맥힌 거다. 이거의 수혜자가 누구냐? 결국 재벌이다 이거죠. 재벌들은 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다 빨대 꽂고 납품가 후려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결국은 재벌의 이익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요. 우리가 바둑을 이기자면은 형세 판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건 뭐 알파고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 경제 비민주화 세력, 경제 독재 세력은요. 누가 있어요? 불부세 재벌 총수 가문이 있죠. 거기에 빌붙는 여당, 야당, A당, B당, C당 정권이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정권 없습니다. 정당 없어요 지금부터. 이번에 어느 당에서가 노동자 뺐잖아요. 국정원 있죠, 검찰 있죠, 사법부 있죠. 이 세 가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장악을 못했는데 지금 정권 아주 장악 잘하잖아요. 다 옛날 박정희 때부터 키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수고 언론이 있죠.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이쪽엔 우리 편은 어디예요? 지금 깨어나고 있는 1%, 2% 깨어나고 있는, 이번 총선을 보면 깨어나신 것 같은 99%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의 일부라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초선이 된 뭐 흑수저 출신 국회의원, 경북의 어느 축산업한 뭐 의원, 뭐 아직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노조가 잘하든 못하든 노조가 핵심입니다. 북부나 이런 데 독일이나 시민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태리보다 우리가 더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이 작년까지는 연전연패였습니다. 우리 민주화 세력이요. 노동개혁을 계약을 개혁이라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욕심이 너무 과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20대 국회가 적어도 숫자로는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나빠지는 것은 잠시 몇 달 멈춰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타국의 성공 사례도 참조하면서 사국의 성공 사례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겨우 대공황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면서 뉴딜 정책으로 좀 이뤄냈지만은 그 뉴딜 정책의 수준이라는 게 독일의 2차 대전 뒤에 사회적 시장 경제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엉망인 겁니다. 북부의 복지국가, 최근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이런 걸 참고를 하면서 교통과 연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유권자들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경제민주화 등 본인의 어쨌든 원하는 에이전다를 전화를 거시고 만나고 해서 지역 주민 대화할 때 나가시고 해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 신호재 선생님은 몇 년 전부터 우편번호로 좀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따 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노조가 더 강화되고요. 지금 오바마가 겨우 깨닫고 8년 중임하면서 8년 차에 노조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이 연대하고요. 중소기업이 연대하고 자영업이 연대하고 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경제민주화 특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응원도 하고 감시도 해야겠습니다. 좋다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되도록 우리가 지방에 있는 조합원 또 지방에 있는 여러분 친지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99%가 깨어나서 뭉쳐서 행동을 한다면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점점 시간이 더 늘어나서 너무 목이 없습니다. 저기 뒤풀이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요즘에 보니까 잘 질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 분만 있으면 지금 음식에 나오는 고막간에 김현도 씨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니죠? 저기 조합원이신데 세월호 다영 아빠 오늘 오셨습니다.